브루스리가 발차기 할 때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감으면 브루스리의 발차기를 볼 수 없어요. 연문의 성공에 이어 윙춘의 거장 및 브루스리의 스승을 소재로 한 정의 영화가 윙춘이 홍콩에 도입되고 현대화되는 데 기여한 연문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습니다. 이소룡은 무술 역사상 가장 빠른 손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번개 같은 발차기, 1인치 펀치, 그리고 믿기 힘든 반사신경까지 모든 대결에서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이소룡 본인이 사부 시푸라고 불렀던 한 남자는 손가락 하나만으로 이 용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는 동작도, 펀치도, 화려한 발재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손가락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연기자욱한 홍콩의 도장에서나 떠도는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과장되는 흔한 무협 신화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터뷰와 목격자들의 증언, 개인적인 편지, 그리고 희귀한 수련 기록들은 모두 하나의 당혹스러운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소룡은 스승 연문을 결코 완전히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옥상 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노 스승은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1954년 홍콩 아가일 스트리트의 옥상 도장은 비좁고 습했으며 향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벽에는 목인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여름 공기 속에서 타이거밤 향기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10대 소년 이소룡이 도전을 위해 계단을 올라올 때 제자들은 방 안을 둘러싼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겨우 14살이었지만 이소룡은 이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거리싸움, 옥상 대련, 그리고 패싸움까지 섭렵했죠. 그는 움직임이 빨랐고 타격은 묵직했으며 홍콩의 그 누구도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연문을 마주했습니다. 노 스승은 투사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61살의 나이, 왜소한 체구, 가느다란 안경을 쓴 차분한 표정, 평범한 흰색 당수트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은 마치 지친 사무원 같았습니다. 브루스는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연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게나. 브루스의 중마고우였던 호킨스 청의 말에 따르면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루스가 먼저 폭발하듯 달려들었습니다. 빠른 복싱 잽, 영충원의 연타, 낮은 발차기, 공격적인 전진 압박, 마주하는 거의 모든 상대를 압도했던 바로 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연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브루스의 손목에 닿더니 공격의 궤도를 단 몇 센티미터 비틀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브루스의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자세를 가다듬기도 전 손가락은 팔꿈치를 지나 어깨로 그리고 목줄기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브루스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연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게. 브루스가 다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총 6번. 모든 공격의 끝은 매번 같았습니다. 브루스가 앞으로 돌진할 때마다 연문은 펀치가 완전히 뻗어나가기도 전에 상대의 신체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중심선을 단 한 번 건드렸을 뿐인데 브루스의 전신은 그대로 와해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시도 끝에 브루스는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달라며 간청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은 그의 표정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훗날 연문의 수제자 중 한 명인 무이앗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 기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실체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법도 신비로운 에너지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구조에 있었습니다. 영충원은 집요할 정도로 중심선에 집중합니다. 팔꿈치와 어깨의 정렬을 제어하면 펀치가 형성되기도 전에 팔은 힘을 잃습니다. 척추의 축을 불과 0.5인치만 틀어도 몸은 스스로의 무게와 관성에 못 이겨 무너지고 맙니다. 브루스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신체 프레임이 깨진 상황에서 속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문의 장남 엽주는 당시 아버지가 브루스를 아직 어린아이로 여겼기에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흉골에 댄 손가락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브루스 본인의 힘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수년 뒤 브루스는 그날의 경험이 자신을 평생 따라다녔다고 사석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브루스는 연문 밑에서 근거리 반사신경과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고안된 유명한 끈적한 손 훈련인 치사오를 익혔습니다. 브루스가 폭발적인 기세로 몰아붙이면 연문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움직임으로 응수했습니다.
시애틀 시절 브루스의 첫 제자였던 제시 글로버는 브루스가 치사오 훈련에서 단 한 번도 연문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랬습니다. 브루스는 마치 노스승이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미리 감지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전설적인 그 손가락 기술은 영충원의 가장 심오한 원리 중 하나인 동작의 경제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연문은 타격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신체 구조를 파괴하며 공격을 즉각 차단하는 데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팔꿈치를 제압하면 팔에 힘이 죽고 가슴을 치면 척추가 휘어지며 무릎을 장악하면 발차기는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소룡은 이 원리에 집착하듯 매달렸습니다. 1950년대 후반의 개인 일기장에는 연문의 손을 스케치한 그림과 함께 그 옆에 좌절감이 묻어나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난 아직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이소룡은 이미 전통 영충원을 넘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복싱의 푸셔크와 펜싱의 이론을 접목하고 더 긴 발차기와 폭발적인 신체 능력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이 변해가는 중에도 옛 스승의 그림자는 늘 그와 함께했습니다. 훗날 단 이노산토는 이소룡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목인장을 기억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삐죽 솟아오른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소룡은 그 손가락을 툭 건드리며 나지막이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노인장이야. 여전히 나보다 빠르시지. 그리고 전설이 보다 어두운 무언가로 변하게 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967년 이소룡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연문은 노쇠하고 수척해졌으며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을 다시 방문한 이소룡이 개인적인 시연을 위해 스승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서상전을 포함한 여러 제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짧은 8mm 필름 하나가 비밀리에 촬영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영상 속 노쇠한 연문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소룡은 옆차기와 핑거잽, 훅을 날리며 전속력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타격은 눈에 보이는 노력조차 거의 들이지 않는 동작에 의해 흘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약 38초경, 연문은 손가락 하나를 튕겨 이소룡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브루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고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훗날 이 영상을 확인한 여러 무술 고수들은 노스승을 상대하는 브루스의 모습이 마치 초보자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브루스가 남긴 개인적인 기록들 역시 그날의 만남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충격을 주었는지 보여줍니다. 1971년 제임스 임 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에서 브루스는 자신이 이미 연문을 앞질렀다고 생각했지만 노스승이 여전히 자신을 너무나 손쉽게 제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뿌리가 없다면 속도와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를 쫓고 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이 이야기를 전해온 제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이소룡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문은 브루스리 본인조차 끝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홍콩의 옥상 대결과 영화 카메라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연문은 중국 제국 말기인 1893년 불산에서 엽계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사업체와 부동산 그리고 엽씨 가문의 이름을 딴 거리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수많은 하인과 개인 교사들에 둘러싸여 거대한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6살 때 그는 영충원의 마지막 정통 고수 중 한 명인 진화순 아래에서 영충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화순이 세상을 떠나자 젊은 연문은 홍콩으로 건너가 양벽 아래에서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충원의 더 부드럽고 기만적인 면모를 배웠습니다. 근거리, 결박, 감각, 최소한의 움직임, 공격이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이를 파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10대에 접어들 무렵 옥상에서의 도전 결투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초기 일화에 따르면 어느 떠돌이 무술가가 영충원을 여자의 권법이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17세의 연문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결은 단 8초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연문은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단 2개의 손가락으로 팔꿈치를 건드렸고 그 즉시 상대의 중심은 무너졌습니다.
도전자는 마치 실이 끊긴 인형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연문은 불산과 홍콩 전역에서 수많은 결투를 치렀습니다. 트로피도 화려한 경기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골목길과 옥상 그리고 명예가 결정되는 밀실에서의 비공식 대결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기록된 패배 없이 300번이 넘는 대결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는 대결이 끝난 뒤 그 일에 대해 입을 여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한마디를 반복할 뿐이었죠. 연문 사부에게 몸이 닿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거친 풍랑이 그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불산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연문은 부역하기를 거부하고 시골로 몸을 숨겼으며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저항군을 훈련시키며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공산군이 중국 본토로 진격했습니다. 1949년 연문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립니다. 부와 지위,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한 채 홀로 홍콩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1950년 무렵 이 전설적인 무술가는 비좁은 아파트와 옥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난한 피란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형편이 되는 대로 수강료를 냈습니다. 때로는 돈을 한 푼도 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이 옥상 무술가는 곧 강력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라이벌 무술가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홍각원 수련자들, 체리불가 전사들, 그리고 백학번 고수들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전자는 불과 몇 초 만에 패배했습니다. 한 유명한 도전자는 나무 벤치를 무기로 들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침실 슬리퍼 차림의 연문은 탄사오로 공격을 흘려보낸 뒤 손가락으로 상대의 목을 타격하며 순식간에 대결을 끝냈습니다. 상대는 뒤로 고꾸라졌고 자신이 들고 온 벤치는 그 아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자 경찰은 결국 일부 옥상 도장들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연문 자신은 결코 명성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영화 출연 제의를 거절하고 유명인의 지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금이 간 벽과 정우 하나뿐인 비좁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밤늦게까지 무술을 가르치며 간장에 밥을 비벼 먹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그의 제자들은 영충원을 도처에 퍼뜨렸습니다. 황순량은 규칙 없는 대결에서 수십 명의 도전자들을 꺾으며 옥상 결투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이소룡 자신도 그를 두고 내가 본 가장 실전적인 전사라고 칭했다고 전해집니다. 양상은 영충원의 체계를 공식적인 교육 과정으로 정립했습니다. 나교는 조용한 암살자로 알려졌고 서상전은 완전한 이완과 정지된 상태를 통해 파괴적인 힘을 완성했습니다. 메일은 영충원을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장탁경은 호주 전역에 영충원을 전파했습니다. 양정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글로벌 영충원 조직을 건설했으며 던컨 렁은 군인과 법집행기관 요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함께 연문의 작은 홍콩 도장을 세계적인 무술 제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무술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그 핵심 전설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손가락. 가능한 가장 작은 움직임으로 가장 강력한 공격을 제어하는 기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연문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암이 그의 목을 파괴했고 그는 끊임없이 담배를 태웠습니다. 체중은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손을 공포 그 자체로 묘사했습니다. 비공개 시연에서 자기보다 몸집이 2배나 큰 젊은 무술가들조차 그가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중심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침내 끝이 찾아왔습니다. 1972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연문은 홍콩에서 남긴 돈도 거의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소룡은 그의 생전 모습을 보기 위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엽준의 말에 따르면 이소룡은 시신 곁에 무릎을 꿇고 나지막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사부님, 이제야 그 손가락을 이해했습니다. 3개월 뒤 이소룡 자신도 3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용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회에 나간 적도,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적도, 영화에 출연한 적도 없던 이 노종사는 이미 무술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현대 영충원의 모든 주요 계파는 홍콩의 어느 옥상 위 의자에 앉아있던 그 조용한 노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이야기가 물리학이었든 감각이나 타이밍 혹은 신화나 그 이상의 무엇이었든 간에 전설이 살아남은 이유는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옥상의 도전자들도 라이벌 종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소룡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용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근원에서 가장 가깝게 수련했던 이들에게 연무는 전혀 다른 존재로 남았습니다. 결코 패한 적 없는 유령. 영충원 수련자들 사이에서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를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